부모 자식 간 또 부부 간 이렇게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들짝 놀라셨어요. 엄청 질문이 많아서 마련을 했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네, 질문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특히 이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12살에 만약에 내가 2천만 원 해줬는데 그럼 22살부터 또 시작되는 것이냐 아니면 12살이니까 20살까지고 또 21살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냐 이걸 제일 궁금해 하셨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10년 동안 증여한 걸 가지고서 증여세를 매긴다. 이런 거를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 증여세의 그 10년 기간에 대해서 나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난 날 딱 줘. 그 다음에 10살 생일 때 또 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중요한 거는 미성년은 2천만 원이고 10년 동안 성년은 5천만 원이니까 요거는 나이가 중요할 수 있지만 기간에 있어서 10년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이 증여가 10년간에 있는 기간의 과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증여한 날로부터 거꾸로 10년 사이에 증여한 것들을 합친다는 개념이거든요. 몇 살부터 몇 살 이거를 따지실 건 아니고 오늘 내가 증여를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10년 동안 증여한 게 있다면 거기서 만약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 넘는 거부터는 이제 과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만약에 23살인 자녀한테 증여를 했을 경우 거꾸로 10년이면 13살부터 23살이면 그러면 성년으로 봐야죠. 23살 지금 애한테 지금 5천만 원 줬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10년을 따지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성년인 걸 전제로 해서 5천만 원인 거지. 미성년자인 기간은 2천만 원이고 성년인 기간은 또 5천만 원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가 미성년이 18세예요. 그러면은 애는 2천만 원이잖아. 10년으로 소급해서 준 게 2천만 원이 미만이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2천만 원이 넘으면은 넘는 분부터 과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축을 들어줘서 애가 뭐 3살 때부터 들어서 23살이 됐다. 근데 이 경우 5천만이 됐으면 시작은 3살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준 거니까.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제 3살에서 지금 23살이 됐다. 뭐 2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나면 10년 거는 이제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살부터 13살까지는 소멸. 우리가 이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거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0년 뒤에 것만 따져서 성년이면 그게 이제 5천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면 되죠. 저축을 했을 경우에도 합산으로? 기간 합산이 10년이니까. 오늘 기준으로 거꾸로 해서 1천만 원이 넘느냐, 2천만 원이 넘느냐 이걸 따지면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1억을 빌려드리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 이게 그냥 상계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증여로다가 잡히는 건지. 아니 증여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돈을 빌려준 거냐 그냥 준 거냐의 차이잖아요. 그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쉬울 것 같지만 이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증여라고 하는 거는 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빌려주고 돌려받는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럼 그 의사가 뭐냐 중요한데 그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뭐 이자도 없고 변제기도 없잖아요. 그냥 주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 증여라고 볼 텐데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도 있고 뭐 언제까지 갚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이자라는 거는 기간이 끝나서 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매달 주는 거거든요. 이자를 주고 뭐 이렇게 했다면은 그거는 우리 둘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냥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자가 오갔어야 증여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거겠네요. 뭐 통상의 경우에는 이자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빌려줬다고 얘기할 때는 그럼 이자가 있어야죠. 이자가 있는 게 보통인 거고 이자를 면제해 주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질문자분이 한 달 사이에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뭐 이자를 붙이기에는 적당하지 않잖아요. 주고 왔다 가면 뭐 증여의 의사표시라는 게 없다고 그러면 그냥 빌려주고 받은 거예요. 한 달은 이자를 줄 기간은 아니니까. 뭐 한 달에 이자를 줄 수도 있겠지만 뭐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 되면. 특별하게 증여를 했다라는 어떤 정황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근데 뭐 부모 자식 간에는 뭐 증여로 추정하고 이러긴 하지만 그렇게 뭐 돈이 단기간에 왔다 간 거는 그건 증여라고 안 볼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생활비를 쓰고 매달 카드값을 이렇게 계좌로 보내줄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부모 카드를 쓴 거이고 그 다음에 갚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단기간의 채무잖아요. 단기간의 채무라서 카드값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갚은 게 일치한다면 카드를 50만 썼는데 아버지한테 50만 보내줬어. 네. 그달.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아버지 카드 명의를 이용한 것이고 아마 자식은 카드를 못 받는 사정이겠죠. 네네. 그러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빌렸어 가지고 돈을 갚아온 거는 그거는 뭐 증여가 되진 않죠. 네, 그런데 뭐 만약 그 돈을 갚는 방법으로 목돈으로 줬다. 50만 원 쓰고 50만 원 매달 넣고 하면은 금방 드러나는데 700만 원 썼는데 이 목돈으로 이제 그 돈을 갚아줬다. 근데 그 금액이 맞다면 저는 그거는 빌려준 거 갚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 근데 금액차가 너무 많이 나거나, 뭐 시간이 안 맞으면 그거는 이제 안잡할 수 있을 텐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녀가 조금 관리를 잘 못해서 특히 어머님이 맡아주신 경우가 있잖아요. 재산 관리요? 많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증여로 보는지. 아니죠. 어차피 그 소득의 원천이 있잖아요. 그 만약 아들이 돈을 벌어요. 통장이라든가 뭐 카드 다 엄마가 관리해. 근데 소득의 원천은 어디예요? 자식이 번 거잖아. 그러니까 그 관리한다고 해도 그거는 뭐 증여라고 볼 수가 없죠. 내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는 거지. 그 소득이 어디서 나는지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증여 걱정을 하실 게 아니죠. 보통은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관리하시다가 아들이 장가갈 때 이제 전세금 마련할 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득의 원천을 따지다 보면 그 아들이 월급 받은 걸 모아서 준 거니까 이거는 단지 엄마가 갖고 있을 뿐이지 돈의 주인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돈이 간 게 아니지. 또.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집을 사시는데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보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 차용증을 쓰고 자식에게 부모님이 이자를 줘야 하는지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개념이 그러니까 돈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줄 때도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예요.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5천만 원 주고 또 이쪽 또 딸이 5천만 원 줄 수도 있겠다. 그럼 비과세 범위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가능한데 만약 그게 이제 지금 주고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또 그 집을 받는다 이런 개념도 아마 있을 수 있잖아요. 빌려줘야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서로 간의 그 의사가 빌려주는 것으로 하려면 이제 조금은 이제 디테일하게 되는데 뭐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으면 사실 세법상으로는 이자 소득세를 내고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는 안 되지만 비과세지만 뭐 이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또 세율도 뭐 4.6% 이상 돼야 된다.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할 수도 있어요. 뭐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돼서 부모님한테 들을 수 있지만 나중에 또 받으면 또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빌려주고 받는 거로 하면 그건 상속세 부분에서 빠지니까 이거를 차용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은 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자도 주고 이자 소득세도 내고 차용증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또 변조할 수 있으니까 뭐 이거를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다든가 아니면 공정증서를 받아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세금을 많이 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뭐 큰 금액이 아니면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어느 정도를 큰 금액? 사람마다 다르죠. 1,000만 원이 크죠? 네, 크죠. 1,000만 원 아끼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10만 원도 큽니다. 그런가요? 네. 남편이 퇴직하고 수입이 없어서 아들이 생활비를 보태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년 후 집을 팔아서 아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건데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 되냐 이렇게. 또 부모는 자식한테 부양후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부양료 청구하시면 되거든요. 아들이 돈 벌면 아들한테 부양료 청구하시면 부양료 받을 수 있어요. 부양료 청구는 어디 가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가정법원. 가정법원 가서 달라고 하면 돼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달에? 그거는 이제 뭐 자식의 소득이나 뭐 이게 생활 정도 이런 걸 따져서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생활비를 주면은 이건 부양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증여죠.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만약 생활비를 좀 많이 줬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 준다고 해봐. 그럼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되면은 뭐 몇천만 원? 5천만 원 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을 팔아서 그 받은 돈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이제 대차가 돼야 되는 거. 돈을 빌려준 거가 돼야 되지. 근데
그거를 그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그건 증여가 아닌 거죠. 이것도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뭐 차용증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예,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미리 준비를 안 했을 경우에 그냥 증여세를 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이 사회통념상 용돈과 생활비 개념을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사회통념상 생활비와 용돈이 뭐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왜 이거 한도를 안 정해주냐. 용돈하고 생활비가 차이가 뭐냐면 네. 일단 용돈은 이제 우리 호주머니 있더니 용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냥 그 사적으로 그냥 푼푼히 쓰는 돈이 용돈인 거고 네. 생활비는 그 가족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니까 사실은 용돈은 뭐 몇십만 원이고 몇십만 원 생활비는 이제 몇백만 원 되겠죠. 네. 가족을 유지하는 비용이니까. 근데 사회통념상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려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구세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할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소득이나 가족이나 뭐 또 학력이나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봐서 이 사람이 뭐 생활비를 300만 원 쓰는 게 맞을지 500만 원 쓰는 게 맞을지 그거는 틀려요. 근데 뭐 재벌들은 한 달에 1억씩 써야 되죠. 네. 근데 뭐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사회생활에서 각 가족마다 그 또 사람마다 그 용돈이나 생활비라는 그런 거는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은 없어요. 정의를 내릴 수가 없겠군요. 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네. 증여세가 나왔다, 증여세를 네. 내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잖아요. 전혀 생각 못 하고 있다가 네, 네. 좀 소명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면 빌렸다. 아니면 다른 이유로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소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떤 고가의 부동산을 사거나 네. 큰 통장 거래가 있거나 뭐 현금 거래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세원을 포착하는 경우에 이게 나오는 거지 뭐 통상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네. 예. 아니면은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럼 계좌 다 까거든요. 10년치. 과연 이제 자식한테 가면 다 증여를 보죠. 증여가 아닌 거 입증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만약 뭐 교육비, 뭐 생활비 이런 것들은 이제 빠지거든요. 뭐 교육비에 쓰겠죠. 적정한 금액 네. 이런 것들이 뭐 통상적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그런 거 생활비로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증여해서 빼겠죠. 예. 세무조사를 해도 딱 답은 없어요. 나중에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죠. 나중에 협의하는 단계도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하자 이렇게 하고 뭐 합의해서 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네. 네. 생활비다, 교육비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이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증여에서 빠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 그때 가서 입증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맨날 우리가 세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맨날 네. 조심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게 조사가 나오는 거지. 뭐 모든 집을 대한민국 그 국세청이 털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는 않아요. 네. 좀 네. 자산이 좀 없는 분들은 좀 없는 증여세나 상속세에서는 마음 편할 수 있어요. 딴 거를 고민하겠지만. 네.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음 편해요. 네. 이 증여세 한도를 올려야 된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네. 언제적 증여세 한도냐. 네. 네. 인플레 물가는 인플레 되는데 세금은 아직 그대로니까. 인플레가 되는데 네. 과표를 올리지 않는 게 네. 사실상 추가 징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기준이 그 2014년도의 기준이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사실은 부동산 가격도 올랐죠. 뭐 이게 다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 과표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물가 상승률만큼. 근데 정부나 이 국회는 세법을 개정하면은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세율 올리고 네. 그러면. 근데 인플레가 되면서 과표를 그대로 두면 사실은 세율을 올리는 게 똑같은 효과예요. 근데 이거는 저항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안 고쳐요. 그래서 사실상 증세가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이 과표를 올려줘야 되는 거가 맞아요. 지금 5천만 원까지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지금 발의한 거 보니까 1억으로 올리겠대요. 그래서 아니 전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좀 자식들한테 돈 주고 또 활동할 수 있게 해야지 사실 부모님한테 돈 안 받으면 좀 자립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억에 간다면 그게 소급 적용되진 않고 소급 적용되진 않고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또 판단하겠죠. 오늘 기준으로 소급해서 1억인 거죠. 이득인 거죠. 이득인 거네요. 네.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 증여를 많이 해주면 세금도 깎아주고 뭐 예를 들어 5억까지 근데 그게 집 사는 거라면 그때는 뭐 면제해주고 뭐 젊은 세대한테 자산을 빨리 그 세대가 윗세대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경제 활동을 하는데 뭐 계속 나이 드신 분들이 돈 갖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돈 받으려고 하면은 세금을 막창 뜯기니까 또 그 증여를 못 받고 그런 사정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넓게 보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자산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일본 같은 경우 노노 증여라고 해서 노노 상속. 근데 그러니까 상속을 60대에 받아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나이 든 사람들의 돈이 묶여 있는데 이거를 30대, 40대 활동하는 인구에 줘야 그거 가지고 경제활동도 하고 소비도 해가지고 좀 사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것까지 이제는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만 빼면 건호중 조용주 변호사님 모시고 Q&A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